4부 제6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언젠가 시카고 대학교에 들러 로버트 메이너드 허친스 총장에게 걱정을 떨치는 법을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언제나 고인이 된 시어스 로버트 앤 컴퍼니의 회장 줄리어스 로즌월드가 한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라. 라는 조언이지요. 이건 위대한 교육자들이 사용한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확히 반대인 행동을 한다. 위기를 맞닥뜨릴 때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졌어. 이건 운명이야. 내게는 기회가 없었어. 그렇게 세상에 격분하고 자기 연민의 축제에 빠진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불행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저명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사람들과 그들의 숨겨진 힘에 관해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결과 이렇게 선언했다. 인간의 가장 놀라운 특성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라고 말이다. 여기 흥미로우며 고무적인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다. 그녀의 이름을 셀마 톰슨으로 뉴욕 모닝사이드 드라이브 100번지에 살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전쟁 중 내 남편은 뉴멕시코의 모하비 사막 근처의 훈련소로 배치되었습니다. 나는 그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나는 그 장소를 싫어하다 못해 경멸했습니다. 살면서 그토록 불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모하비 사막에서 하는 훈련에 참여하였고 나는 자그마한 판잣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깥 기온은 끔찍하게 뜨거웠는데 선인장 그늘마저 섭씨 50도는 되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과 인디언들을 제외하고는 말을 걸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영어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람은 끝없이 불어 내가 먹는 음식은 물론 숨을 쉴 때마다 입안에 모래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완전히 망가진 채로 자기 연민에 빠져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노라 말했습니다. 더는 이곳에 1분도 있을 수 없고 차라리 감옥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딱 2줄을 보내왔는데 그 2줄은 평생 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의 답장은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두 남자가 감옥 창살 밖을 쳐다보았다. 한 명이 진흙탕을 볼 때 다른 이는 별들을 보았다. 나는 그 두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는 스스로가 창피해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찾아낼 수 있는 장점들을 찾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별들을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공 예품과 도예품에 관심을 보이자 그들은 관광객에게도 팔기를 거절했던 아끼던 작품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나는 선인장과 유카스 그리고 조슈아 나무의 매혹적인 형태를 연구했습니다. 나는 프레리도그에 관해 배웠고 사막의 노을을 감상했고 그곳이 수백만 년 전 바다였을 때의 흔적인 조개 껍데기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모하비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언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마음가짐을 바꾸었고 끔찍한 경험을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모험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가 발견한 새로운 세상으로부터 격려와 자극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무도 신난 나머지 그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눈부신 성벽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 만든 감옥의 창밖에서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셀마 톰슨은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르친 오래된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가장 좋은 일은 가장 어렵기 마련이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20세기에 다시 그 진리를 꺼내들었다. 행복은 즐겁지 않다. 하지만 행복은 곧 승리다. 맞다. 행복은 성취감, 승리감, 전화위복의 기쁨으로부터 온다. 한 번은 플로리다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은 한 농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가 처음으로 농장을 열었을 때 그는 낙심하고 말았다. 땅이 너무도 척박했던 나머지 과일 나무를 심거나 돼지를 기를 수 없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자랄 만한 것은 졸참나무와 방울뱀이 전부였다. 그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는 방울뱀을 최대한 활용해 보기로 했다.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하려고 방울뱀 고기 통조림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그를 방문하기 위해 들렀을 때 나는 관광객들이 그의 방울뱀 농장을 보기 위해 해마다 2만 명씩 모여드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사업은 번창했다.
방울뱀의 송곳니에서 채취한 독은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 연구소로 보내졌다. 방울뱀의 가죽은 신발과 핸드백의 재료로 비싸게 팔렸다. 통조림 고기는 전 세계의 고객을 만나기 위해 배에 태워졌다. 나는 그 장소를 찍은 사진 엽서를 한 장 구매해 마을의 우체국에 가보니 그 마을은 이제 플로리다 방울뱀 마을로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남자에 대한 공경의 표시로 말이다.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동안 나는 그렇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을 증명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는 특혜를 누렸다. 고인이 된 신에 대항한 12명을 쓴 윌리엄 볼리도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얻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잃은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이다. 후자는 지능을 필요로 하며 지각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볼리도가 기차 사고에서 다리 한쪽을 잃은 뒤 한 말이다. 하지만 나는 다리 두 개를 모두 잃고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사람을 알고 있다. 그의 이름은 벤 포트슨으로 나는 그를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내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나는 코너에 휠체어에 앉은 두 다리를 잃은 이 남자를 보았다. 그는 아주 명랑한 성격으로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그는 내게 자기가 내릴 수 있도록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줄 수 있는지 쾌활하게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따뜻한 미소가 퍼져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나는 그 명랑한 남자의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29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나는 콩밭에 사용할 말뚝이 필요해 히코리 나무를 구하러 갔습니다. 나뭇가지를 포드에 싣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지더니 차 밑으로 들어가 조종장치에 낀 모양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나는 급커브를 돌고 있었고 차가 둑 너머로 넘어가며 나는 나무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척추를 다쳤고 두 다리에는 마비가 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당시 나는 24살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24살에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다니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었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 반항했다. 그리고 운명을 원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반항심이 씁쓸함만을 남긴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에게 그 사고가 끔찍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는 바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감사할 정도입니다. 충격과 통탄의 세월을 보낸 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는 책을 읽었고 문학에 대한 사랑을 길렀다. 14년 동안 그는 못해도 400권의 책을 읽었을 것이라고 했다. 책은 그에게 새로운 시야를 가져다 주었고 그의 삶을 무엇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좋은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시시하게 들렸던 교향곡을 들으면 이제는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얻으려 노력하던 것들 대부분이 하찮은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독서를 통해 그는 정치와 공공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활발하게 사람을 사귀었다. 그리고 벤 포트슨 스틸은 여전히 휠체어에 탄 채로 조지아의 국무장관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35년간 나는 뉴욕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었고 많은 성인들의 가장 큰 후회가 다름 아닌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큰 결함으로 여기는 듯했다. 나는 그게 반드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성공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한다. 그는 끔찍한 가난 속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마저 아버지의 친구들이 모아준 돈으로 관을 사야 할 정도였다. 아버지를 여인 뒤 어머니는 우산 공장에서 매일 10시간씩 일하면서도 집에 상리를 가져와 밤 11시까지 일하고는 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어느 날 교회 클럽에서 주최한 아마추어 연극에 참여하게 된다. 그는 연기에 흥미를 느낀 나머지 대중연설에 도전하게 된다. 그렇게 그는 정치에 입문하였다. 그리고 겨우 30세의 나이에 뉴욕의 주의원이 되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그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실 그는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투표가 필요한 길고 복잡한 법안들을 공부했으나 그것 알지도 못하는 인디언의 언어로 쓰인 것만 같았다고 한다. 그는 걱정과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숲위원회의 위원으로 발탁이 되었다. 그때까지 그는 숲이라고는 발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그는 심지어 주은행위원회의 위원으로 발탁되기 전까지는 통장도 하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직접 나에게 너무도 낙심한 나머지 의원직을 내려놓고 싶었으나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고하기가 창피해서 그럴 수 없었다고 말해주었다. 대신 그는 매일 16시간을 공부하며 무지라는 위기를 지식이라는 기회로 바꾸었다. 그럼으로써 그는 지역 정치인에서 전국적인 인물로 거듭나게 되었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뉴욕에서 가장 사랑받은 시민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엘 스미스의 이야기다. 엘 스미스가 독학 정치를 이어간 지 10년이 되던 해 그는 뉴욕 주정부에 현존하는 최고 권위자가 되었다. 그는 뉴욕의 주지사로 뽑혔으며 4번이나 연임을 했다. 그건 여태까지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성과였다. 1928년 그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컬럼비아와 하버드를 비롯한 6개의 명문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했다. 그는 초등학교 이후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도 말이다. 엘 스미스가 내게 말하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 매일 16시간씩 힘들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룰 수 없을 일이었다고 한다. 니체는 군자란 필요함에 의해 꿋꿋함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닌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함을 가지고 시작했는지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결함을 숭고한 노력의 원동력으로 삼았고 보상을 받았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병약함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를 돕는다. 밀턴이 눈이 멀지 않고 베토벤이 귀가 먹지 않았다면 그렇게 좋은 글과 음악을 작곡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헬렌 켈러의 눈부신 업적에 영감을 불어넣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그녀의 시력과 청각의 문제였다. 차이콥스키가 그의 비극적인 결혼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좌절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의 삶이 그토록 애처롭게 흘러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절대 불멸의 곡 비창을 작곡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역작들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지구의 과학적 개념을 뒤바꾸어 놓은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토록 심한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많은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병약함이 우연히 찰스 다윈을 도왔을 때 그가 고백한 말이다. 영국에서 다윈이 태어났던 바로 그날 켄터키 숲에 있는 한 통나무 집에서 마찬가지로 병약함을 안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다. 링컨이 만일 귀족 가문에서 길러져 하버드에서 법을 전공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그는 결코 마음 깊은 곳에서 게티즈버그에서의 잊지 못할 연설을 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제임 당시 연설에서 언급한 통치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숭고한 그 시도 마찬가지다. 그 누구에게도 악이 없고 모두에게 너그럽길. 헤이 에머슨 포스딕은 그의 책 관철의 힘에서 이렇게 말한다. 스칸디나비아 속담에는 우리가 인생의 슬로건으로 삼아야 할 만한 말이 있다. 바로 바이킹을 만든 것은 북풍이다. 라는 말이다. 안전하고 즐거운 삶, 어려움이 없이 편안한 삶이 좋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을 만들까? 자기 연민을 가지는 사람들은 편안한 소파에 누운 채로도 불평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기계와 행복은 좋거나 나쁜, 혹은 무관심한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기로 한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바이킹을 만든 것은 북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위기를 기회로 바꿀 희망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도전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도전한다고 해서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는 미약한 시도는 뒤를 돌아보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것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창조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우리를 바쁘게 움직여 지나가거나
끝난 일을 두고 애석해할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올레풀은 언젠가 파리에서 연주하던 중 바이올린의 현 하나가 끊어지는 사고를 겪게 된다. 하지만 그는 꿋꿋하게 나머지 현 3개로 연주를 마쳤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이렇게 말했다. 그게 인생이다. 현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 3개의 현으로 연주를 마치는 것. 그건 단순한 인생이 아니다. 그건 승리한 인생이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윌리엄 볼리도의 말을 동판에 새겨 모든 학교에 걸어두고 싶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얻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잃은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이다. 후자는 지능을 필요로 하며 지각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